김호준입니다. 북한 응원단에 대한 보도들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죠. 이에 대한 분석 기사도 몇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인간적, 기계적 응원 방식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 북한과의 대결 국면 때문이다. 13년 만에 남한에 온 응원단입니다. 호기심이라면 줄어들 이유가 없죠. 응원 방식. 북한 응원단이 처음 왔을 때도 우리 정서와 그 방식이 맞아서 인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구호에 맞춰 같은 동작을 기계적, 집단적으로 반복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 연고전도 마찬가지죠. 북한과의 대결 역시 항상 있어 왔고 오히려 평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터라 이번에 더 반갑다고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림픽 직전 평창 대 평양에 프레임 전쟁이 있었죠. 이 프레임 전쟁으로 인한 자기검열 효과, 그러니까 언론 일반도 응원단을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종북,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자기검열을 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북한 응원단의 파도 응원을 일반 시민들이 주저하며 받아주지를 않았죠. 대신 언론은 북한 응원단 화장실 사진을 보도하고 밤에 한국 방송을 본다면 몰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응원 방식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비인간적인 취급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거죠. 그 응원을 보고 누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느낍니까? 우리 체제 우월성은 제로는 여지없이 명백한 거 아닌가요? 그들을 우리 잔치를 축하해줄 손님으로 맞아줄 아량도 여유도 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 옹졸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북한 응원단 보도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보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자기검열 효과가 강하다라고 생각한 게 북한 응원단이 응원할 때 이렇게 처음에 4군데로 나눠서 앉아가지고 파도 응원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따라서 중간에 앉은 한국 일반 시민들이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주저주저하면서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평양 프레임 전쟁이 없었으면 당연히 따라했을 거예요. 북한 응원단이든 아니든 간에 축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자기검열 효과, 예. 또는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러자 일반 시민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언론도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보도를 할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종북, 친북 논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프레임이 있을 때 그걸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했었어야 하는데 방치하거나 강화하는 역할만 한 거죠. 결국은 저는 굉장히 옹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보고 나서 누가 와 북한 대단하다고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이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자 그 이야기는 또 따로 할 올림픽 끝나면 종합할 때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이 이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로 꾸몄다고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는데요. 삼성의 잦은 수법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줄 때도 이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 돈을 주면은 들키니까. 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캠페인을 세워서 그렇죠. 그쪽과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돈을 승마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준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원래 거래하는 곳이니까 그쪽과 컨설팅 계약이라는 걸 맺고 그 돈을 결국은 이걸 여기에 대줘라. 꾸준히 돈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사안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건희 회장 사면으로 국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사면 얘기하고 그리고 이학수 전 부회장도 사면 얘기만 하는데. 네, 그렇게 가져가고 있죠. 예. 당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된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 그때 뭐 승계 작업 관련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차명 주식을 그때 발견했죠. 발견했는데 국세청이 몇 천억대 차명 얼마였어요? 예, 4천억 원대였는데요. 이를 예. 고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이 이걸 고발해야 되는데 국세청 단독으로 4천억이나 되는 돈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사안들 많이 있거든요. 절대 사면에서 수사를 끝내면 안 된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렇게 일찍 사실은 모든 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네,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몰아주기 한 셈입니다. 예. 딱 거기로만. 이건희 회장에게 몰아주고 사면으로 몰아주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는 제스처인데 이걸 받아주면 검찰이 그러니까 사면에서 끝내버리면 검찰이 또다시 삼성에 농락당하는 거다. 삼성이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한 세월이 굉장히 긴데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삼성이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예요 한 거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주면 농락당하는 거죠 또다시. 자, 근데 이제 빵 터진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꼼꼼함을 볼 수 있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심지어 삼성이 다스와 이러한 허위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해당 소송 비용 중 남은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라고 합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진술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스 소송에는 이제까지 총 30억 원이 들었고요. 남은 돈이 10억 원이었는데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초에 약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기사 보고 빵 터졌어요. 네. 오랜 세월 이명박 연구가로서 그럼 그렇지. 이대범을 보고 역시 내가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구나.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남의 돈으로 소송을 했잖아요. 남의 돈으로. 잔돈 가져와라 이거예요. 예, 그 돈도 아꼈지만요. 또 남은 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줄 수 없다라면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시켜서 돈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이죠. 어떤 돈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예. 돈을 허투루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원래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예. 수중으로 들어오면 박박 긁어서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은 이 당시 미국 법무법인은 삼성에서 이제 40억 받았는데 자기들이 30억만 썼으면서도 다 썼다고 이제 한번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사기를 쳤는데 그 상대가 이 분야의 대선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속지 않았습니다. 통할 리가 있습니까? 예. 모든 돈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박박 긁어가지고. 예, 소송 비용으로 다 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고요. 남은 10억 원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요. 네, 남은 10억이 남았다는 사실도 알아내는. 네. 그리고 애초에 약정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썼다라고 합니다. 남으면 가져간다고. 예. 네. 훌륭한 분입니다. 예. 돈을 향한 어떤 순수한 열정 같은 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역시 내가 아는 분이 맞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요. 이 소송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백준 씨라든가 이학수 전 부회장까지도 관련 진술을 돈을 했다라고 주고받은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 대해서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이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라고 표현되는 뭐 참모들이나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전히 관련이 없다. 여전히 몰랐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빨리 옆을 떠나는 게 좋다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의뢰인이에요. 최악의 피의자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피의자가 되면 적어도 변호인은 그 진실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른다고 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변론 전략을 세우고 변호를 하고 옆에서 이제 옹호를 해줬는데 물증이 나오고 막 다른 사람 증언이 나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 같은 게 나오고 서류가 나오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부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재판정에 서서도 계속 끝까지 이런 태도로 일관할 거거든요. 네, 스스로 그런 바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다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략 위에는 모르는 분이에요. 평생 항상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밑에서 했다. 또는 뭐 상대가 거짓말이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오로지 피해자가 되거나 자기는 모른다고 혹은 자기가 지시한 일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모두를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주변에서 뭐 측근 혹은 뭐 측 이렇게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말씀처럼요. 내부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류를 JTBC가 전한 바가 있는데요. 측근 멘트 인용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헷갈려하는 참모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내부에서도 이제 혼란이 시작된 거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다른 증거가 나오고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자,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다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앞서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기억하실 텐데 이 사람이 구속된 데 이어서 이영배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저희가 한번 구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그렇죠. 방송을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잠시 구분해드리면 이름이 또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성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읍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여러 이름들 등장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두 분 다 구속됐는데 한 분은 위장 계열사라고 의심받던 금강. 네, 비자금을 만드는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돈을 만들어서 빼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 이시영 씨에게 우회 승계를 하는데 도움을 준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분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고. 네, 담보도 없이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병모 씨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총계 소굴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범죄가 여기서 총괄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범죄 관련 증거들이 여기 은닉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병모 씨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이상은 김재정 씨 차명재산을 관리하거나 차명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만들어진 재산을 관리하던 분이고 이 영배 씨는 그런 돈을 만들어내던 것이고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뭐 맞습니다. 대충. 예. 네, 근데 두 분 다 구속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을 때 그러니까 2008년에 정호윤 특검 수사 때는요. 자신이 아니다라고요. 재산관리인이 아니라고 기자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그때는 다 부인했는데 이번엔 다 인정하고 있죠. 네, 자신들이 네, 이병모 국장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관리했던 재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아선 이상 사실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확실한 기록과 관리 페이퍼가 있을 거거든요. 그 기록만 찾으면 사실은 끝난 거죠. 예. 네, 실제로 검찰이 이병모 국장의 자동차에서 압수한 외장하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스 주식은 물론이고 차명재산 관련된 세금, 입출금 내역 이런 식으로 해당 재산의 주인들이 실제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도곡동 땅 같은 경우에 도곡동 땅이 핵심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자신과 무관하다. 예, 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당사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대가 거짓말하거나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상관이 없거나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항상 이런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어디 되겠지만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른다, 사기를 당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라고 계속 할 텐데 이번에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미 대화를 원한다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CBS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외무장관으로서 나의 일은 우리가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구체하긴 해요. 대화면 대화지 무슨 탐색전 대화가 있고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대화가 협상은 아니다라고. 둘이 사귀합니까? 다 결국은 협상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북미 대화가 있을 거란 분명한 징후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재작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가요. 기관 3곳을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절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 아예 발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한 건 제가 작년 말에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댓글 부대예요. 여기가 이제 회사 이름이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 최근엔 글라브세스로 이름을 바꿔서 러시아로 바꿨는데 여기가 댓글 공장이에요. 러시아. 예, 댓글 공장. 여기서 미국 포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을 상대로 해서 사회 혼란, 분열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뿌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 뭐 이런 각종 게시판에다가 가짜 계정, 가짜 게시물, 가짜 뉴스 그거를 매크로. 그렇죠. 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이 매크로를 사용한 대량 댓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걸 만들어서 지난 대선에 어떤 뉴스를 뿌렸냐면 힐러리한테는 불리하고 트럼프한테는 유리한 대량의 기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직원들의 게시글이 1억 2,600만 명에게 전달됐다라고 이번에 조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시발단 댓글 공작 그 기법이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왜냐면은 기법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차이는 우리는 이제 자국민을 상대로 했다는 거고 여기는 미국이나 서방 자신들이 생각하는 라이벌이나 적국을 상대로 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댓글 공작을 상대 국가를 향해서 한 것이고 예, 우리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 것이죠. 예. 요 얘기는 댓글 매크로가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나 계속 추적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묶어서 한번 전문가 저희가 초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 기법, 똑같은 기법이야 자세히 읽어보면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법으로 미국의 선거를 선거에 개입했다고 네. 지금 그 미국 특검이 러시아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